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엄마입니다. 오늘은 주인공으로 나온 올리비아 하세라는 여배우가 너무나 청순하고 예뻐서 정말 난리가 났던 로맨스 멜로 영화이며 1968년에 만든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년이나 지나서 1978년에 상영이 되었던 로미오와 줄리엣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영화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영국 문예 부흥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너무나 유명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작품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대중적이라 그런지 거의 500여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연극은 물론 영화, 뮤지컬 등등으로 꾸준히 만들어주는 유명한 사랑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영화 작품으로는 1968년작 이 영화와 더불어 배경을 현대로 리메이크하고 로미오 역으로 나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미남 배우 덕분에 흥행을 한 1996년 작품이 잘 알려져 있죠. 영화의 내용은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베로나라는 북이탈리아의 도시에 몬테규 가문과 캐플릿이라는 가문이 있었고 이 두 가문은 오랜 시간을 두고 원수로 지내는 가문이죠. 우리식으로 말을 하면 김씨 집안과 이씨 집안이 있는데 이 두 집안이 한 마을에 살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원수로 지내다 보니 결혼은 당연히 절대로 안 하고 집안의 상전들은 물론이고 하인들까지도 툭하면 서로 시비를 걸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베로나라는 도시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거기에다가 주먹다짐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고 당시 귀족들은 칼로도 싸우니 칼에 의해 죽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되지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그 도시를 통치하는 영주는 두 집안 때문에 너무너무나 골치가 아프고 그래서 화가 난 영주는 누구라도 살인을 하는 경우에는 엄한 벌로 다스리겠다고 선포를 하지요. 분위기는 그렇게 매우 안 좋은데 몬테규 가문 최고 수장의 외동아들 로미오는 그러거나 말거나 원수 집안의 파티에 가면을 쓰고 몰래 들어갔다가 원수 가문 수장의 외동딸 줄리엣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 마음을 어찌할지 몰라 그 밤에 몰래 줄리엣을 보러 가는데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이 유명한 발코니 장면은 아직까지도 레전드로 꼽히는 장면 중에 하나이지요. 서로의 마음을 뜨겁게 확인한 둘은 다음날 양가 부모님들도 모르게 몰래 결혼을 하는데요. 그 도시의 종교 지도자 로렌스 신부님은 원수 집안 수장들의 외동아들이 결혼을 한다면 양가의 가문들도 어쩔 수 없이 화해를 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들의 결혼을 도와주지요. 그러나 결혼식을 마치고 나온 로미오는 운명의 장난에 의해 줄리엣의 사촌 오빠를 죽이게 되고 사형 대신 도시에서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지요. 멀리 떠나야 하는 로미오와 마지막 날 밤을 같이 보낸 줄리엣은 로미오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는데 내막을 모르는 줄리엣의 부모님은 줄리엣이 사촌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줄리엣에게 마음이 있었던 파리스 백작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일방적으로 결혼을 결정한 아버지는 결혼하기 싫다는 줄리엣을 혼내며 결혼하지 않으려면 딸도 아니니 나가라고 호통을 치지요. 이에 당황한 줄리엣은 로렌스 신부님에게 가서 로미오가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고 절규를 하는데요. 그런 줄리엣을 본 신부님은 줄리엣이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계획을 하여 그 둘을 다시 이어주려고 하였지만 운명의 신은 다시 시간의 농간을 부리고
계획이 적힌 편지를 받지 못한 로미오는 줄리엣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줄리엣을 따라 독약을 먹고 죽게 되고, 또 뒤늦게 의식이 깨어난 줄리엣은 로미오가 죽었다는 걸 알고 로미오의 단검으로 자신도 따라 죽게 되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주는 두 가문의 수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갈등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음을 질타하고 커다란 희생을 치른 두 가문은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죠. 자, 지금부터 엄마의 생각입니다. 저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두 주인공의 앞뒤 가리지 않는 저돌성, 그러나 무모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순수할 수 있는 때묻지 않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서 예전의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참 청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민태원님의 청춘 예찬이라는 수필이 생각이 나서 일부만 소개를 할까 해요. 참고로 한자어 예찬의 뜻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한다는 뜻으로, 청춘 예찬이라는 뜻은 청춘을 찬양한다 라는 뜻이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대한 배의 엔진과 같이 힘이 있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불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기쁨의 새가 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양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기쁨의 소리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또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어떠세요? 정말 멋진 글이 아닌가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이 글은 매우 짧은 수필이니까 시간이 되면 수필 전부를 찾아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의 시인 사뮤엘 울만의 작품 청춘, youth, youth라는 시에도 청춘에 대한 좋은 구절이 있네요.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와, 이 시도 아주 좋네요. 이 시에서는 청춘, 푸를청, 봄춘자로 말 그대로 항상 푸르른 봄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오늘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엄마의 생각은 나이가 젊다고 다 푸르른 봄은 아닙니다. 나이보다는 마음이 항상 젊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항상 푸르른 봄을 가지려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